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친환경러가 되고 싶은 디렉터 파입니다. 자, 오늘은 쓰레기 박사님 홍수열 소장님이신데요. 홍수열입니다. 저는 화장품의 내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네. 이제 소장님이 내용물도 있지만 또 용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는 데는 없다는 거지. 그죠? 차별화가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버리기 내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완전히 차별화된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틱 보면 플라스틱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애들이 또 재활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화장품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류 이거보다 좀 더 되게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장품 재질이, 화장품 용기가 기타 재질이 워낙 많아요. 일단 예쁘게 꾸며야 팔리는 물건들이라 제품들이라 그런 것 같고, 보통 보도자료, 기사 이런 데 나와 있는 걸 한번 제가 그래도 말씀드려보면 플라스틱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소재로 된 뚜껑, 부착, 상표 제거 후 압착 배출한다. 그리고 유리병 뚜껑은 제거하고 내용물 비우고 비닐류에 담아라. 요건 좀 비슷한 과정이고요. 금속캔이 화장품에 많지는 않은데 요런 거 근본적으로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이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안에 이 가스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캔, 부탄 가스하고 같은 제품류로 취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안에 가스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캔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잔류 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 소비자가 여기 못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냐? 그러니까. 못으로 소비자가 구멍을 뚫는 것 자체가 너무 소비자한테 과도한 행위를 요구한다. 그리고 못으로 뚫는 과정에 또 소비자들이 또 안전사고가 네.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못으로 뚫는 거는 지금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잔류 가스는 최대한 그냥 배출을 하고 통째로 그냥 캔으로 배출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남아있는 가스를 다 배출시키고 최대한 사용 다 하고 분리배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형의 용기, 스포이드형의 이런 용기는 요거를 따로 분리해서 스포이드 부분은 유리, 나머지는 재질에 따라서 버리시면 되고 분리하시면 되고, 튜브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버리기 전에 중간 부분을 잘라서 남은 내용물을 깔끔히 사용하고 재질에 따라서 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쭉 찾아보면. 이런 용기, 튜브형 용기들 중에서 그 기타 재질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복합 재질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복합 재질의 용기는 실제 선별을 못해요. 그럼 재활용이 안 된다는 소리죠. 다음에 굉장히 작은 용기잖아요. 작은 용기들은 분리 배출을 했을 때 크기가 선별이 가능할 거예요. 선별이 힘들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분리 배출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화장품 용기에서 페트 재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페트 재질의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로 사용되는 페트 재질은 그 두꺼운 페트 용기의 경우에는 네. 그 페트지라고 하는 재질을 네. 사용해요. 페트지. 예, 글리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페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분리배출 표시에서는 페트라고만 표시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당연히 페트병이니까 생수 페트병하고 같이 재활용이 잘 되는 페트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페트지는 생수병 페트하고는 같이 재활용이 안 되는 페트거든요. 그럼 어떻게 분리배출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 용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페트지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화장품 업체들이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요. 표시가 없네요. 똑같이.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 두껍고 색깔이 많이 들어간 페트병은 페트질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투명한 페트의 경우에도 좀 두껍기 때문에 네. 페트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페트지가 아닌 일반 페트의 경우에도 안에 이제 화장품의 내용물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화장품 페트병이 들어오면은 웬만해서는 쓰레기로 다 집어내버려요. 똑같은 페트라고 적혀 있어도 이건 인쇄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페트,
이건 인쇄가 되어 있는 페트 G, 색이 입혀져 있는 페트 G 이렇게 다르고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되죠. 반으로 나누어 설명할게요. 왼쪽은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 소재와 유리 소재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화장품 종류인데요. 분리배출이 안 되는 이유는 기타 재질이라 안 되고 페트 G의 색과 인쇄 때문에 안 되며 크기가 작아서 선별이 불가능해서 안 됩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대상 품목이다. 그러니까 EPR 제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EPR 제도의 대상 품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EPR 제도 대상 품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생산자, 화장품 회사는 그 재활용 비용을 당연히 제품 가격에 포함시켰겠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재활용 비용을 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리배출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재활용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분리배출 했는데 재활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엄밀히 말하면 사기를 당한 거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았다면 돈도 냈고 열심히 노력도 했으나 환경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니까요. 소비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분리배출 표시가 된 것들 중에서 실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게끔 할 거냐. 이 화장품 용기만 따로 모아서 뭔가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아예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줘서 소비자들이 재활용 비용을 안 내게끔 해주든지 정부와 생산자가 네. 좀 대책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화장품 내용물 버리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성분에 대한 선별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용기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화장품의 내용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일단 생분해가 되기 어려운 성분들은 바닷가에 가서 해양오염을 일으키기 쉬운데 첫 번째가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법적으로 이미 국내법에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성분명은 똑같으나 폴리에틸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지만 액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높기 때문에 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해양오염 성분, 이건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에치렉시 메톡시시나메이트하고 벤조페논이라고, 이건 주로 선크림, 파운데이션, 쿠션 팩트 이런 데 쓰이는데, 일단 선크림의 경우에는 해외의 일부 지역에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고요. 세 번째는 생분해가 어려운 실리콘 오일 성분 중에 D4하고 D5가 있어요. 이 성분도 2020년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 법적으로 제한했잖아요.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골라서 성분에서 선별하자는 거고. 이제 용기에서 분리하는 법이 크림 에센스 같은 점도 있는 거는 휴지에 이제 덜어서 흡수시키라는 거예요. 신문지나 종이에. 토너나 오일 같은 액체는 신문지나 폐지에 뭉쳐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팩트나 섀도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라는 거고, 립스틱은 냉동실에서 올려서 이제 빼면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용기에서 내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립스틱의 경우에는 업사이클링 업체도 많다고 하던데 어디가 있을까요? 터치포굿이라고 하는 업사이클, 우리나라 대표 업사이클 업체가 있는데 립스틱을 모아서 크레파스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하고 크레파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거 좀 모아서 네. 업사이클하는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화장품 용기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선별 단계에서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의 특성에 맞는 선별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소비자들이 내용물들을 굳이 제거하지 않더라도 기계적인 방식으로 화장품의 내용물과 용기를 분리할 수 있는 그 기계 R&D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모든 용기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에 특화된 선별 기술들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실천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들은 지속 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조금 더 그 기본을 지키면서 좀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거기에 집중해야겠네요. 소비자들이 모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을 자꾸 만들어서 물건을 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본질적인 바램들을 잘 헤아려서 좀 재활용이 잘 되는 네. 용기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화장품 용기에는 강력한 보증금을 부과를 해서 화장품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딱 금액까지 그냥. 그냥 한 500원 정도 500원. 하면 소비자들이 안 버리고 미친 듯이 빈 용기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가져오지 않을까. 포함되어 있으나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있으니까 실천하는 소비자는 손해를 보지 않죠.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분리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되는데 보증금 500원이 붙어 있으면 미친 듯이 죽을 거야. 보물찾기 하듯이.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강력한 처방들이 이루어져야만 화장품에서의 뭔가 뚜렷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화장품 사용 기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화장품은 이게 사용 기간과 유통 기한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사용 기한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종류별로. 일단 가루 타입, 이런 거 있죠. 가루. 이런 거는 제일 길어. 한 1년에서 3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 타입이라는 거는 뭐 일반 스킨케어 제품들, 이런 것들은 한 1년 이내, 한 1년 정도 이내 쓰자라는 거고, 특별히 사용기한을 되게 짧게 해놓는 액체 타입 제품이 있거든요. 가령 요런 거. 자, 요거 이니스프리 비타민 앰플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유통기한은 되어 있어요. 2021년 내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나 뚜껑 열면 2개월이에요. 일반적인 거는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요걸 같이 두 개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샘플들은 2017년 2월 이후에는 사용기한,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냥 좋다고 받는 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팁인데, 네. 남아있는 것들로 네.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리병 라벨이나 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막 붙여놨는데 잘 안 따질 때 발라놓고 조금 이렇게 애가 흡수되게 놔둔 다음에 밀어내면 좀 잘 떨어져요. 그리고 스킨 같은 거, 광택 낼 때, 화장대, 욕조, 그냥 물 티슈로 닦는 것보다 광택이 좀 나서. 그다음 립스틱은 요거는 그거 녹이 쓴 은이나 금 제품 있죠. 요거 저 많은데 팔찌 이런 거 바지 많거든요. 그거 닦을 때 마른 헝겊에 이렇게 묻혀서 닦아내면 좀 잘 닦입니다.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다. 플라스틱보다 이게 화장품이 더 어렵네요. 화장품이 이게 워낙 내용물도 다른 종류의 내용물들이 많고, 네. 또 마케팅에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 화려하고 네. 복잡한 재질을 쓰고, 네. 크기도 다양하고, 네. 그러니까 재활용의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용기들인 거죠. 마무리 정리. 일단은 그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네. 대안은 결국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그 업계가 소비자들에게 제시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는 충분히 이 재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노력과 비용 부담까지 할 의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 비전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들이 긴 시간을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생산자들이 이 답을 찾아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스피커로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을 좀 받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나 무슨 많이 던져주시면 제가 또 유튜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 모두 재활용되는 그날까지 무한 도전! 이거 제 아이디어 아니고요. 소장님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찐 환경러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1단계, 먼저 용기에 적힌 재활용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자. 재활용할 건 해야 되니까.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잘 분리해서 버리고 아리까리하다 하면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낫다. 자, 2단계는 난 좀 준비가 됐어 하는 2단계는 가급적 불필요한 화장품을 줄여서 구매하자. 더불어서 안 쓰는 제품은 다른 제품, 다른 사용법으로 재활용해 본다. 자, 3단계. 요건 마스터 단계인데요. 일단 용기 성분 선별한 후에 제품을 구매한다. 자, 더불어서 용기가 필요 없는 제품으로 대체해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마치고요. 유튜브와 함께 여러분도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저절로 공부되도록 저도 컨텐츠 노력해서 만들어 볼 테니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바로 하나씩 참여해서 실천해 보시면 되게 그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뿌듯함.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